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하고 유쾌한 반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유쾌한 반란 하니까 말 자체가 좀 어떻게 느끼셨나요? 약간 발칙하기도 하고 또 유쾌한이란 말이 붙으니까 좀 가볍기도 하고 그렇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반란은 무엇인가를 뒤집어 엎는 겁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뒤집는 게 반란이죠. 이 말은 사실은 제가 쓴 지가 오래됐어요. 한 12, 13년 전에 정부 또 대한민국 그 예산을 전부 책임지는 자리였던 기획재정부의 예산실장을 있을 적에 썼던 말입니다. 우리가 유쾌한 반란을 익혀보자. 그래서 지금 10여 년 이상을 썼고 그 후에 이제 제가 아주대학교 총장을 하면서도 취임사에서 썼던 제목이기도 하고요.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바꿔봅시다. 지워봅시다. 근데 이제 그때만 해도 제가 이제 공직에 있었기 때문에 반란이라는 말을 쓴다는 게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가 있어서 앞에 제가 유쾌한이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유쾌한이라는 말의 뜻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이란 뜻입니다. 아무리 좋은 일도 자기가 하고 싶지 않으면은 유쾌할 리가 없겠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얘기하고 싶은 주제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 뒤집기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방송대학의 석좌 교수로 지금 몇 달 됐습니다만, 사실은 방송대학 석좌 교수로 오게 된 이유가 하나 있어요. 다른 곳에서 요청을 제가 많이 사용을 하면서, 우리 방송대 제1을 제가 수락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사실 방송대 농학과에 입학을 했었거든요. 꽤 많은 분들은 제가 방송대 입학한 사실을 모르고 계시고 제 이력서에도 잘 안 나와서 모르고 계신데 사실은 70년대 중반에 제가 방송대 농학과 입학을 했습니다. 저는 상업학교를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일찍 시작을 했는데 대학교에 갈 형편은 못했고 그래서 방송대에 이렇게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농학과를 택한 것도 좀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농학과를 택했던 이유는 제 고향이 원래 시골이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가졌던 꿈이 제 고향 시골에 와서 농사 짓고 농촌 계몽 운동을 하는 것이 제 꿈이어서 농학과에 입학을 했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분들이 많이 놀라시더라고요. 그 후에 공무원이 됐고 경제부처 수장까지 하고 했는데 농학과에서 농사 지려고 했다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놀라시더라고요. 70년대 중반의 일이니까 너무나 오래된 일이긴 합니다만 이런 인연으로 해서 이제 방송대 우리 학생들 또 관계되는 분들과 이렇게 일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대전이나 청주 가서 만났던 학생들에도 이런 얘기를 했더니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제가 방송대 출신이라고 하는 거를 몰랐다는 겁니다. 참 고백할 거는 졸업은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그때 제가 직장생활 하는데 그때 출석 수업이라는 게 있어서 여름방학에 한 2주 정도를 휴가를 내고 와서 그 수업을 들어야 되는데 고등학교 막 졸업한 신입사원인데 그렇게 막 2주씩 휴가를 내가지고 출석 수업을 들 형편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졸업을 하지 못하고 입학만 했습니다. 작년에 총장님하고 만나봤더니 처음부터 재입학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인연으로 특별히 반갑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유쾌한 반란 얘기를 하면서 첫 번째로 오바마 대통령 얘기를 좀 한번 해볼까 합니다. 11년 전인데요. 2010년도에 우리 서울에서 G20 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전 세계에서 그 가장 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20개 나라의 대통령, 수상 이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정상회의를 하는 그런 자리였는데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주관을 하고 아주 성공적으로 그 회의가 잘 마쳤습니다. 그 회의가 잘 끝나서 그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오바마 대통령이 내외신 기자회견을 합니다. 기자들이 많이 왔겠죠?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에게 질문하려고 많은 기자들이 그 기회를 얻으려고 막 손을 들고 그랬는데 오바마가 쭉 대통령이 질문에 답변하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Yeah, I feel obliged to take maybe one question from the Korean press, since you guys have been such excellent hosts. Anybody? 이렇게 훌륭하게 G20 정상회의를 잘 주관해준 한국에 대한 고마움의 뜻으로 한국 기자에게 질문권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까지는 한국 기자가 한 명도 질문 안 했었거든요. 근데 외신 기자들 전부 손 들고 서로 이제 질문을 꺼내려고 할 때인데 오바마가 한국 기자에게 질문권을 줬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오바마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손드는 한국 기자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오바마가 통역이 필요할 거다. 그냥 한국말로 편하게 해라. 통역이 있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와 웃고 했어요. 그런데도 한국 기자가 질문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질문한 한국 기자 한 명도 없었어요. 약간 좀 어색한 침묵이 흘렀는데 그때 중국 기자 한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영어로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중국 기자다. 근데 한국 기자가 지금 질문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전체 아시아를 대표해서 질문을 해도 되겠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오바마가 너털 웃음을 어색하게 지면서 그거는 한국 기자들에게 달려있다 하면서 누구 없나요? 질문하실 없나요? 하는 얘기를 5번 반복을 합니다. Well, it Yes depends or no? on whether there's a Korean reporter who'd rather have the question. No? No takers? 그때 썼던 영어가 no takers, no takers죠. take는 뭘 잡는 뜻이죠. 이 마이크 잡으실 분 없나요? 하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누가 없습니까? 질문할 사람 이런 얘기를 하는데 끝내 한국 기자는 아무도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질문권은 중국 기자에 넘어가서 중국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이게 가장 대표적인 어떤 교양방송에서 나온 프로에서 이 화면을 내보냈습니다. 그 프로의 이름은 우리는 왜 대학에 가는가라는 프로였습니다. 그리고 그 오바마의 지금 말씀드린 기자회견장 다음에 이어서는 한국의 대학들을 보여줬습니다.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너댓개 대학의 강의실을 보여줬는데 학생들이 교수에게 질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수가 학생들이 질문하는데 학생은 교수하고 눈이 마주칠까봐 전부 이렇게 책상을 내려다보는 그런 장면들이 쫙 나왔어요. 제가 작년에 대전하고 청주에 가서 우리 방송대 학생들 만나보니까 방송대 학생들은 다르더라고요. 굉장히 씩씩하시고 자기 의사를 표현하려고 하고 한번 이렇게 말문이 터지니까 너무나 말씀도 잘하시고 오히려 제가 배울 게 많을 정도로 했는데 실제로 우리 교육 현장 심지어는 아까 오바마 기자회견처럼 질문하는 게 자기의 직업인 기자도 질문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죠. 우리는 왜 질문하지 않을까요? 한국 기자들이 영어가 좀 서투르거나 어색해서 질문 안 했을까요? 아니면 왜 질문 안 했을까요? 아주 궁금하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어떨까요? 자제분들도 있고 조카도 있고 동생도 있으시겠죠? 질문을 많이 할까요? 선생님이나 부모님이나 선배나 친구들에게 우리 질문을 많이 할까요?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유쾌한 반란을 말씀드리려는 화두로 제가 질문에 대한 얘기를 좀 꺼내보는 것입니다. 도로시 리즈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요. 여자 학자입니다. 이 여자는 질문의 7가지 힘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질문에는 7가지 힘이 있다는 것이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질문이 있어야지 답을 찾는답니다. 질문도 없는데 어떻게 답이 나올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시죠. 대한민국 경제는 왜 어려울까요? 우리는 왜 이렇게 갈등과 사회적 타협을 잘 못 이룰까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는 무엇일까요? 우리 학생들은 각자가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일까요? 자기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는지 하는 것들이죠. 아까 얘기한 도로시 리즈라고 하는 학자는 질문에는 7가지 힘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한 것 중에 첫 번째가 질문해야 답을 얻습니다 하지만 쭉 내려다보면은 질문이 문을 연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질문해야지 마음의 문이 열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톨스토이는요 아주 유명한 대작을 많이 썼습니다. 잘 아시는 아주 훌륭한 걸작 대장편 소설 많이 썼는데 또 그 못지않게 아주 훌륭한 단편 소설들을 많이 썼습니다. 제가 알기로 한 110편 남짓 단편 소설을 썼다고 합니다. 톨스토이의 단편을 읽어보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지혜, 가치, 철학, 사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을 소설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톨스토이의 단편 중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단편 중에 하나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단편이 있습니다. 단편치고는 조금 긴 얘기인데요. 거기에서 하늘나라에 있던 천사가 미카엘이라는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땅에 내려오는데
신으로부터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오라고 하는 그 지시를 받고 내려와서 자기가 지상에서 살면서 그 세 가지의 답을 찾아야지 다시 하늘나라로 올라갈 수 있는 세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우연히도 이 톨스토이의 그 단편 소설에서는 그런 질문을 많이 던지는데 보통 질문을 세 가지씩 많이 던지더라고요. 심지어는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 중에 세 가지 질문이라는 제목의 단편 소설도 있어요. 이 소설의 주인공은 왕입니다. 왕이 어느 날 세 가지 질문을 갖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일까? 두 번째는 인생을 살면서 내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일까? 세 번째는 인생을 살면서 내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 라고 하는 세 가지 질문을 이 톨스토이는 세 가지 질문이란 단편 소설에서 주인공이 왕을 통해서 독자들에게 던집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해요. 톨스토이 질문하고 조금 다른 유형인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내가 받을 수 있는 질문, 내가 할 수 있는 질문을 다 합쳐가지고 셋으로 나눠봤어요. 이 세 가지 질문의 유형입니다. 첫 번째는 남이 내게 낸 질문. 우리는 남이 낸 질문을 많이 받고 살죠? 우리 학생들 시험 보는 거 선생님이나 학교에서 내는 질문이죠. 사업하시는 분들, 직장 다니시는 분들, 사업하면서 부딪히는 문제점, 직장 생활하면서 부딪히는 내가 풀어야 할 과제들 전부 남이 낸 문제지요. 두 번째는 내가 내 스스로에게 내는 문제입니다. 사람은 정도와 또 시기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나가 나 자신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도 아마 다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또는 앞으로도 많이 하실 거예요. 세 번째는 사회가 내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너무 거창하게 대한민국 사례까지 생각하지 않으시더라도 나를 둘러싸고 있는 작은 사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 가족, 내가 다니는 학교, 직장, 지역 커뮤니티, 전부 나를 둘러싸는 사회죠. 사회가 내게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내 주위에서 생겼던 또는 벌어지는 일 중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일들. 그럼 저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개선을 해야 될까? 모른 채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이 전부 사회가 내게 던지는 질문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유쾌한 반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남이 내게 낸 질문, 내가 내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 사회가 내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남이 낸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제까지 살면서 남이 낸 문제 중에서 가장 어려웠던 문제는 어떤 문제였습니까? 남이 낸 문제는 뭐죠? 내가 살아가면서 나를 둘러싸는 환경이 내게 던지는 질문이거든요. 아주 간단하게는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시험 보는 시험 문제도 남이 낸 문제지만 거기도 쉬운 문제 있고 어려운 문제 있겠죠? 근데 살아가면서 또는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나를 힘들게 했던 가장 어려웠던 질문이 어떤 질문이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저는 세 가지 질문을 제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제 메시지를 드리려고 합니다. 만약에 제게 이 질문을 그러면 그 가장 어려웠던 질문이 어떤 질문이셨나요? 물어본다면 저는 강요된 선택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내가 하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선택을 강요받았을 때, 또는 다른 말로 하면은 내게 뭔가 하고 싶은 일들이 있는데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을 때죠. 이 그림에 보이는 화면은 보시기에 왼쪽 화면은 60년대 말 70년대 초의 청계천의 모습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지금의 청계천의 모습이죠. 옛날 60년대 말 침례촌은 이렇게 가운데 더러운 구정물이 흘렀고요. 이 개천 양옆에는 무화과 판자집들이 들어선 판자촌들이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살기 어려운 빈민들이 와서 살던 빈민촌이었죠. 여기 무화과 판자집은 나무 판대기로 이렇게 집을 줬고요. 집에 화장실도 없어서 공중 화장실을 다 이용을 했고요. 가운데 흐르는 시냇물은 아주 더러운 구정물이었습니다. 제가 이 화면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당시에 제가 살았던 곳이기 때문이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6때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실 적에 아버지 나이가 33살이셨거든요. 저는 11살이었고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저희 집에는 할머니, 혼자 되신 어머니, 그다음에 제 동생 셋 해서 6식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돌아가시니까 하시는 사업이 쫄딱 망하게 됐고 저희 가족은 이렇게 이 동네 와서 살게 됐어요. 저희 어머니 이때 32살이셨습니다. 이 집은 여기 있는 청계천 부엌과 판잣집들은 저희가 살고 나서 한 2, 3년 뒤에 전부 다 철거가 됩니다. 정부에서 이걸 다 철거를 시켜가지고 여기 주민들을 전부 다 강제로 이주를 시켰어요. 여기서 이주된 사람들은 그곳에서 천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저와 저희 가족은 그 강제로 이주된 곳에서 천막을 치고 살았고, 저는 중학교 후반부와 고등학교 초반부를 그 천막에서 학교를 다니게 됐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제게 주어진 기회는 별로 없었고 강요된 선택이 있었습니다. 저는 가기를 원하지 않았던 상업학교를 진학을 하게 됐고요. 상업학교는 제가 고등학교를 들어갈 적에는 고등학교 입시가 있었습니다. 자기가 지원한 학교에 지원하고 시험을 봐서 이렇게 학교를 들어가는 것이었는데, 집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어머니의 아주 강력한 권유도 있었고 저는 별로 원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강요된 선택인 상업학교를 들어가게 됐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상업학교 들어가면 3학년 때는 취직시험 봐가지고 취직하는 그런 패턴이었어요. 뭐 지금도 제가 얼마 전에 의정부에 있는 특성화고등학교 갔더니 비슷하더라고요. 물론 대학 진학한 학생도 여기서 많습니다만 저희 학교 다닐 적에 상업학교는 대부분이 취업반이었고 고등학교 3학년 때 취직시험 봐서 취직하는 그런 것이었죠. 사진에 보이시는 이 화면이 고등학교 3학년 때의 제 모습이고 이것은 그때 제가 취직시험 봤던 직장의 수험표입니다. 사진 속에는 제가 저 같지 않죠. 너무나 옛날 얘기가 돼가지고요. 한참 오래전 얘기입니다. 거의 뭐 50년 전 얘기인데요. 그래서 3학년 2학기 때 취직시험을 봐가지고 운 좋게 합격을 했고 졸업도 하기 전에 11월 달부터 직장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만 나이로 17살이었습니다. 17세 이제 소년 가장이 됐던 것이죠. 저는 굉장히 기뻤어요. 저희 어머니가 너무 고생을 하셨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새 젊은 혼자 되신 분이 자식 넷 데리고 이렇게 살아간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안 하는 일 없이 닥신들 하셨거든요. 산에 가서 나물도 캐셨고요. 좌판도 벌리시고 무거운 그 채석장에서 무거운 돌도 나르시고 해본 일이 없으세요. 그래서 저는 일찍 직장생활하면서 돈을 벌면서 너무 기뻤어요. 그렇게 고생하고 힘든 어머니를 도울 수 있다고 하는 점에서 아주 기뻤죠. 돈도 벌었고 또 제가 들어갔던 곳은 은행이었습니다. 그 당시로도 좋은 직장이에요. 뭐 지금도 좋은 직장이지만은요. 그렇게 해서 이제 직장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드리는 주제는 남이 내 문제입니다. 내게 주어졌던 환경, 그 혹독했던 환경에 대한 얘기와 그걸 어떻게 극복했을까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머니를 도울 수 있는 그런 길이 생겨서 좋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마음속에서 아주 타오르는 갈증이 있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한 초급 신입 사원으로 평생을 이렇게 산다고 하는 것에 대한 갈증이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바로 방송통신대학 농학과를 들어갔고, 근데 이런저런 아까 말씀드린 이유로 제가 계속 학업을 진행하지 못했고, 결국은 제가 야간대학을 진학하기로 이제 결심을 하고 야간대학을 진학하게 됐습니다. 그 갈증을 풀기 위해서였죠. 그래서 낮에는 직장을 다니고 밤에는 이제 대학을 다니는 그런 생활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강제로 유지돼서 살았던 경기도 광주군의 그 천막 집은 여러분 지금의 성남시입니다. 거기 살다 보니까 이 강북에 있는 직장까지 오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같은 직장의 동료들에게 제공하는 독신자 합숙소에서 제가 생활하면서 직장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주말에는 이제 집에 가고요. 어느 날 옆방에 있는 선배 방을 놀러 갔다 나오는데 쓰레기통에 책이 한 10권 버려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무심코 책을 한 권 집어들고 제 방에 돌아왔는데 보니까 고시 잡지였어요. 저는 그때 직장생활 하는 야간 대학생이니까요. 그 선배는 같은 직장 다니는 나이가 저보다 한참 많은 선배셨는데 서울 법대를 나오시고 고시 공부를 하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 책을 보고 저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한번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고시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1인 3역을 했던 거죠. 낮에는 직장 생활하고 저녁에는 대학 다녔고 수업 끝나고 합숙소에 들어오면 한 밤 10시쯤 됐었거든요. 그럼 이제 고시 공부하는 1인 3역을 하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참 열심히 공부를 했고요. 우리 방송대 학생들이 이런저런 환경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계신 것처럼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고요. 그 당시에는 이 세상에 누구도 지금 내 자리에 갔다 오면 나보다 더 열심히 할 사람 없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젊었을 때니까요. 20대 초반이었는데요. 내 인생의 승부는 시간과의 싸움에서 날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은 조금 그런 생각이 많이 바뀌었는데 그때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시간에 끌려갈 것인가? 내가 시간을 끌고 갈 수 있을까에 따라서 내 인생이 바뀔 거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시간 관리부터 했죠. 예를 들면 직장생활하고 대학을 다니고 하니까 시간이 많이 없지 않았겠습니까? 첫 번째 가졌던 목표는 하루에 2시간 온전하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간 확보하기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루 24시간 중에 직장생활도 하고 수업도 들어야 되는데 그런 거 다 빼고 2시간을 오롯이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시간을 만들까 하는 것이 목표였어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각고에 노력하면서 몇 달을 하다 보니까 그게 가능해졌고 그게 가능해져서 이제는 습관화가 됐을 때는 시간을 늘려나갔어요. 이제는 3시간, 4시간 이런 식으로 늘려나가는 생활도 했었고요. 또 낮에나 또 대학 생활을 하면서 남는 짜투리 시간 중에서 15분 이상의 시간은 헛되이 보내지 말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15분을 한 단위로 생각했어요. 한 유닛 시간이 15분이 되면은 이건 내가 쓸 수 있는 시간이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젊은 시절, 청춘 시절에 생각했던 내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은 좀 달라졌어요. 그렇지만 그 시절은 뭐 그게 답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운 좋게 대학 졸업하던 해에 한 해 고시를 2개 합격을 했습니다. 꽤 많은 저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분들이 대학을 다니면서 직장생활을 하는 분 계셨는데 대부분의 분들이 중간에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공부에 이렇게 전념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럴 형편이 되지 못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힘들었거든요. 처음 직장 잡고 어머니를 도와드릴 수 있어서 참 기뻤다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이제 우리 집은 밥 굶는 일은 없어. 제가 동생 셋이 있는데 동생 셋 적어도 고등학교까지는 내가 마치게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래서 끝까지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언제까지 했냐면요.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해서 공무원 발령 받는 날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제 이력서 보시면 공무원 처음 시작한 날짜하고 첫 직장 그만둔 날짜하고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살았냐고, 그렇게 살 수 있었냐고 저한테 얘기들을 하세요. 저는 나중에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그 힘은 무엇이었을까? 제가 생각하는 그 원동력은 크게 2가지로 저는 개인적으로 요약을 했는데 첫 번째는 눈먼 열정입니다. 눈먼 열정은 이런 거예요.
캄캄한 터널에 갇혔어요. 출구가 안 보여요. 예를 들어서 어디 좀 아주 멀리서 출구가 있다면은 해가 떴을 적에 아스라이 햇빛이라도 들어와서 아, 저기가 내가 탈출할 출구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빛도 없는 캄캄한 터널에 갇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출구가 없어 보이니까 그냥 좌절하고 주저앉아야 될까요? 그건 아닌 것 같죠. 출구를 찾아서 출구를 찾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바치는 열정과 노력, 저는 그거를 눈먼 열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열정은 있는데 눈은 멀었어요. 뭔지 모르겠어요. 해결할 방법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럴 적에 바치는 열정을 저는 눈먼 열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주변 한번 둘러볼까요? 우리 많은 청년들, 젊은이들, 학생들 한번 보시죠. 어떤 열정을 갖고 있을까요? 그 열정에 눈이 떠져 있을까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을까요? 또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를 찾는 시도를 하게끔 우리 교육이나 우리 사회가 뒷받침해주고 있을까요? 그렇을 것 같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처지에 있는 남인의 문제를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다른 어떤 현실과 어떤 틀을 비평하기 전에 눈먼 열정을 보여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낙관적인 자세입니다. 남들보다 한참 뒤에서 출발하는 것 같았어요. 왜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하고 공정하지 않고 하는 것에 대한 불만은 많았지만 길게 봐서 해낼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 저는 그것이 저 개인적으로는 이와 같이 남인의 혹독하게 어렸던 문제를 푸는 원동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얼마 되지 않아서 깨달았습니다. 제게 주어졌던 그 혹독한 시련과 도전 과제는 유장된 축복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축복은 보기 아름답고 좋은 모습을 찾아오는 것 같지 않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모습을 찾아오는 축복이 있다면 어떤 분 경계하셔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인생에서 주어지는 꽤 많은 축복들은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과제의 모습을 찾아올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 힘으로 그런 어려움과 남인의 문제를 푸는, 그걸 깨는 그런 일을 할 적에 그 뒤에 오는 보석처럼 빛나는 축복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어려움 없이 금수저를 물고도 태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삼루 베이스에서 태어났는데 제가 삼루타 친 줄로 아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라 미국에 있는 풋볼 코치가 한 말인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입에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면은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것일까요?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주제인 것처럼 남인의 문제를 푸는 노력을 하는 속에서 많은 경험과 좌절과 시도와 성공과 하면서 깨달아지는, 나중에 알게 되는 보석처럼 빛나는 축복. 어떤 그것이 더 우리를 더 가치 있는 그런 삶으로 만드는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 남인의 문제 풀기에 답은 환경을 뒤집는 환경에 대한 반란입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에 계십니까? 제가 장담컨대 앞에 계신 우리 방청객분들이나 이 방송을 보고 계실 어떤 시청자분들도 남인의 문제 받아보지 않으신 분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어렵지 않은 환경에 있지 않으신 분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양태와 형태와 모습은 달라도 다 같이 남인의 문제 받아들고 계시고 다 어려운 환경에 있습니다. 그게 경제적인 것이든 사람 관계든 직장 일이든 나 자신의 어떤 자기 실현을 위한 일이든 여러 가지 유형의 차이점만 있을 뿐이죠. 여러분, 그래서 남인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뒤집는 반란을 일으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방송 때 학생들을 위해서 몇 가지 우리 환경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입니다. 과거에는 대학이 사회를 걱정했습니다. 대학이 민주화도 걱정했고요. 인권도 걱정했고요. 어렵게 사는 농부들에서 농활도 갔고요.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는 사회가 대학을 걱정합니다.
대학들 저 다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 뭐 금년에 입학 정원보다 고등학교 졸업 학생이 적다고 하고 저 지방에서부터 벚꽃 피는 수로 대학은 망해간다고 하는데 대학 어떻게 되겠어? 또는 대학이 과연 과거와 같이 사회를 걱정하고 사회를 발전시키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야? 등등등 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떠신지. 몇 해 전에 미국의 교육학자인 케빈 게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한권 썼습니다. 책 제목은 The End of College입니다. 그대로 직역하면 대학의 종말이죠. 이 책을 한국에서 번역을 했습니다. 책 제목이 대학의 미래입니다. 이 책의 제목은 대학의 종말이 맞았을까요? 대학의 미래가 맞았을까요? 이 책의 저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까지는 대학 불패였어요. 11세기에 대학의 모습이 지금의 대학의 모습이라고 하는 대학이 이탈리아에서 생겨나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한 1000년 동안 대학은 기본적으로 바뀐 게 없어요. 같은 사람을 같은 장소에 모아놓고 같은 시간에 강의하는 소위 대규모 강의, 매스 에듀케이션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까지는 이게 대학 불패였어요. 앞으로 그렇게 될까 하는 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하고 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대학을 주장합니다. University of Everywhere. 아무 데나 있는 대학이에요. 22cm에서 28cm 썼는데 저게 미국 대학 졸업장의 사이즈입니다. 어떤 분이 저 졸업장 하나 돌려고 하는 건지도 모르죠. 아까 말씀드린 10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대학은 3S를 기반으로 했다고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죠. Same people, same time, same place. 같은 사람을 같은 장소에 같은 시간대에 모아놓고 하는 교육이었죠. 최근에는 3A라고 합니다. Any person, anytime, any place죠.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든지. 이게 University of Everywhere예요. 미래학자인 토머스 프레이는 마이크로 대학을 주장했습니다. 3개월짜리 과정 대학이에요. 논리는 이렇습니다. 지난 학기에 배운 지식이 이번 학기에 벌써 쓸모가 없어지더라 이런 얘기예요. 지식 사이클만 짧아진다는 얘기죠. 물론 전공에 따라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마이크로 대학을 만들자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미네르바 대학 들어보셨죠? 전 세계가 캠퍼스죠. 지금 이것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현실입니다. 더군다나 코로나까지 왔어요. 이러한 움직임과 추세가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세상이 이제 도래를 한 것이죠. 우리 방송대학은 그러면서 아주 굉장히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죠. 제가 얘기 듣기로는 많은 유수의 대학들이 이번 코로나를 계기로 해서 방송대에 이 플랫폼과 인프라를 활용을 해서 교육을 하는 것들을 많이 요청을 했다고 듣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대학의 환경이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대학뿐일까요? 우리 삶의 현장은 어떨까요? 여러분 노동시장 앞으로 어떻게 바꾸실 것 같아요? 지금의 긱 노동자 나오고 지금의 플랫폼 경제 속에서 음식도 배달 앱으로 다 시켜 먹고 하는 그런 세상 되고 또 4차 산업혁명의 디지털 혁명까지 이런 현상 속에서 노동시장 어떻게 변할까요? 이제와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의 변화가 있을 거고요. 우리는 그런 중에 이제까지는 받아보지 못한 새로운 문제를 많이 받게 될 거예요. 그런 문제를 풀기 위한 준비와 그런 환경을 깨는 반란. 이것이 첫 번째 유쾌한 반란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내 스스로에 낸 문제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남으로부터 질문을 받지만 가끔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죠? 오늘 이제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것도 제 경험을 같이 한번 섞어서 말씀을 좀 드릴까 싶네요. 이제 첫 번째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이제 공무원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 공무원 생활 시작할 때 저는 25살의 젊은 나이였었고요. 그리고 그 경제기획원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이제 처음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이제 기획재정부로 이름이 바뀌었죠. 경쟁에서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저희 같은 동기가 4명이 같이 발령을 받아서 직장을 갔습니다.
간지 얼마 안 돼서 이렇게 쭉 인사를 이제 신입 사무관이니까요. 인사를 하러 쭉 다니게 됐죠. 어느 방에 가서 인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중참 사무관이 앉아 있다가 물어봤어요. 학교 어디 나왔어? 물어보는 학교 어디 나왔어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 대답을 하고 나가는데 제 뒤통수에서 이런 말이 들렸습니다. 야, 요새 별 희한한 학교 나온 나온 사람이 시험에 붙어서 여기까지 왔네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 직장 갔을 적에 제가 나온 고등학교나 제가 나온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뭐 한 명도 없거나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런 학교 출신을 거의 뭐 돌연변이처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는 뭐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20대 중반의 나이인데 엄청난 열등감에 빠졌어요. 아마도 제가 쓴 글에 이런 걸 쓴 적이 있었거든요. 남들은 보통 봄이라고 불렀던 그 청춘이란 시기가 내게는 암흑기였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남은 봄이었는데 저한테 겨울이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저를 지배했던 여러 감정의 복합한 감정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하나만 끄집어내보라고 한다면 그것은 열등감이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있는 직장은 너무나 많은 명문대 출신, 너무나 많은 좋은 환경에 계신 분들로 꽉 차 있었거든요. 저는 도대체 이 직장에서 내가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될까 하는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가 장관급인 국무조정실장 됐을 때의 기사입니다. 벌써 한 6, 7년 전 얘기인 것 같습니다. 판잣집 소년과장에서 장관까지 나는 언제나 다음 꿈을 꾸었다. 이런 기사를 썼습니다. 나는 언제나 다음 꿈을 꾸었다는 말을 이렇게 인용부호를 했는데 사실은 제가 저런 말을 한 것 같지 않은데 저렇게 제목을 뽑았더라고요. 근데 따지고 보니까 맞는 말이었어요. 저는 상업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제 꿈은 빨리 좋은 직장 취직하는 것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머니를 도와드리고 우리 가족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의 역할을 했었기 때문이죠. 직장에 들어간 뒤에는 대학에 가고 싶었어요. 제가 대학 들어갈 때는 대학 진학률이 25%가 좀 안 될 때입니다. 요새는 대학 진학이 많이 높아져서 이런 얘기를 하면 실감이 잘 안 나겠지만 죽도록 대학 가고 싶었어요. 죽을 만큼 가고 싶었어요. 대학을 들어간 뒤에는 우연히 알게 된 공무원 시험 잡지를 보고 공무원 시험 준비해서 공무원 되고 싶었습니다. 뭐 지금과는 조금 다른 차원의 공무원이죠. 지금은 뭐 너무나 젊은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안정된 직장처럼 돼버려가지고 조금 저는 썩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만 공무원 시험에 붙은 뒤에는 제일 남들이 가고 싶어하는 선원 부처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왔는데 어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희한한 학교 얘기까지 나왔단 말씀이죠. 근데 다음에 내가 뭘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뭘까? 이때에 제 답은 공부를 더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가방끈을 좀 길게 하자 했어요. 너무나 학교와 학벌에 대한 컴플렉스랄까 열등감이 심했거든요. 그래서 가방끈을 좀 길게 할 생각을 하겠습니다. 뭐 지금 생각하면 참 글쎄요. 뭐 그만한 나이니까 당연히 생각했겠지만 앞으로 이 학벌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요새는 많이 합니다만 그때는 그랬어요. 그리고 공부를 더 하고 가방끈을 길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해외 유학을 가는 기회를 잡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해외 유학을 갈 형편은 못 됐고 유일한 방법은 국비 장학생으로 선발이 돼서 국가에서 저를 장학생으로 보내주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두 가지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첫 번째는 일을 열심히 해야 돼요. 왜냐하면 열심히 일해서 근무 평정을 잘 받아야지 추천해졌습니다. 국실에서 추천을 받기 위해서는 열심히 공부를 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좋은 평을 받아야 됐죠. 그렇게 평을 받은 사람들끼리 추천해서 올라오면 이제 두 번째로는
시험 봐가지고 결정하는데 그 시험이 굉장히 경쟁이 심했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죠? 제가 있던 직장에 제 나이 또래에 있는 몇 년 정도의 위아래는 전부 다 그 길을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로 꽉 차 있으니까 경쟁이 셀 수밖에 없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제가 그때 이제 결혼을 했는데 제 아내가 아침에 하루는 그러더라고요. 당신은 어저께 자는데 잠꼬대를 하는데 영어로 잠꼬대를 하더라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기회를 잡지 못하면 저는 이 직장에서 저는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다고 하는 절박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를 했던 것이죠. 운 좋게 국비 역사는 선발이 됐습니다. 그리고 더 운 좋게 같은 해에 같은 시기에 미국 정부에서 주는 풀브라이트 장학금이라는 걸 받게 됐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주는 국비 장학금은 2년짜리 석사하는 과정이었고 미국 정부에서 주는 풀브라이트 장학금은 박사까지 할 수 있는 장학금이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러 갈 길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한국에서 대학과 대학원을 야간으로 다녔거든요. 낮에 이 번듯한 학교 캠퍼스를 가본 적도 없고 갈 기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그 훌륭하고 좋은 환경에서 이제 풀타임 학생으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으니까 너무너무 기뻤겠죠. 너무 기뻤습니다. 가서 열심히 공부했고 더 많은 과목 들었고 더 빨리 마치려고 하고 그랬거든요. 2학기를 잘 마쳤습니다. 과목도 많이 듣고 성적도 잘 받고 마쳤어요. 그런데 셋째 학기 올라가는데 제 마음속에서 아주 커다란 회의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두 번째 주제가 뭐지요? 아까는 남이 낸 문제였죠. 이번엔 뭐였죠? 내가 나에게 낸 문제죠. 내가 나에게 낸 문제가 있었는데 도저히 답을 찾지 못하겠어요. 그 질문입니다. 그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왜 공부하라는 건 질문에, 저 스스로에게 던 질문에 저는 답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전 찾지 못하고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상황을 맞게 됐습니다. 그 전까지 잘 나갔었는데 공부에도 슬럼프가 오게 됐거든요. 그래서 한번 깊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때까지 제가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봤어요. 제가 이때 30대 초반이었습니다. 공무원 생활이 7년 차, 사무한 7년 차 공무원이었고요. 누구보다 좋은 조건 하에서 장학금 받고 공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동안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봤는데 이상한 것을 발견했어요. 정말 이상했어요. 그것은 저는 이제까지 제 꿈을 세우고 그 꿈을 달성하기 위해서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꿈이, 내가 하려고 했던 거가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이었는가? 아니면 남이 하고 싶은 일, 내 주위에서 그렇게 하면 좋겠다고 하는 길, 또는 우리 사회가 원하는 길을 내가 하고 싶었던 일로 착각을 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었어요. 유감스럽게도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그렇다 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 뭔지 모르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라고 생각했던 일들은 전부 남이 하고 싶은 일, 내가 하고 싶은 일 착각을 했던 것일 뿐이에요. 이것은 제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남이 하고 싶은 일을 내가 하고 싶은 일로 착각을 하고 살았다면 내 인생은 이게 내 인생인가 남의 인생인가 하는 생각부터 들기 시작을 해가지고 그럼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답은 간단했어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익숙한 것들과의 결별을 결심했습니다. 아까 제가 2학기 동안 남들보다 과목도 많이 듣고 좋은 성적 받았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빨리 학교를 끝내고 싶었거든요. 한국 가면은 어머니와 할머니가 계셔서 내가 모셔야 됐고 동생 셋 중에서 아직 결혼 안 한 동생도 있었고
제 직장 생활로 말씀드리자면 빨리 복귀를 해서 저도 근무를 해야지 승인도 하고 그럴 텐데 그러려면 빨리 끝내고 가야 되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성적도 좋고 과목도 많이 들었는데 학기 끝나고 나서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 그렇게 성적도 좋고 했냐면은 이유는 간단했어요. 과목을 택할 때부터 성적 받기 좋은 과목을 택했고요. 수업 시간은 교수하고 수업하면서 오로지 정신은 성적 잘 받는 데만 온통 집중을 했죠. 교수가 설명을 하면 저게 시험에 날까 안 날까 뭐 이런 거죠. 한국에서 갈고 닦은 시험 공부에 이골이 난 그 실력으로 저거는 시험에 날 거야, 저건 안 나, 저거는 반반인데 뭐 등등등 이런 식의 공부, 다시 말씀드리면 시험 공부였죠. 제 옆에서 같이 수업을 들었던 어떤 학생은, 미국 학생은 수업 시간 중에 엉뚱한 질문을 툭툭 했었고 옆에서 보면은 저런 바보 같은 질문을 할까? 또는 왜 수업 시간에 저렇게 방해를 하지? 이런 생각까지도 했던 어떤 친구들은 학기 다 끝나고 성적은 저보다 안 좋아요. 저는 A학점 맞았는데 그 친구 B학점 맞았어요. 근데 저한테 남는 거는 머릿속에 아무것도 없고 성적표에 찍힌 성적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 친구는 다르더라고요. 응용할 줄 알고 비판적인 사고를 갖고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한 20년 전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세계은행 월드뱅크에서 제시한 대한민국 대학 교육의 문제점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창의성이 없다는 거죠. 크리에이티비티. 두 번째는 비판적 사고를 갖지 못하는 거예요. 크리티컬 띵킹을 못한다는 거였습니다. 세 번째는 문제 해결 능력을 갖지 못하는 프로블럼 솔빙 어빌리티. 이 3가지가 한국의 고등교육에서 큰 문제다라는 것을 벌써 20년 전에 월드뱅크에서 지적을 한 내용이거든요. 딱 제가 그 짝이었어요. 이렇게 공부해서 성적 받고 학위 받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때부터 익숙한 것들과의 결별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제 인생이 크게 2개가 바뀌었습니다. 첫 번째는 공부하는 방법과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성적 받기 좋은 과목, 쉬운 과목, 나한테 쉬운 과목, 내가 전에 대학원에서 들었던 과목 이런 것들이 한국에서 들었는데 바꿨어요. 아직은 뭔지 모르겠지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찾는 데 도움이 되는 또는 근사치에 가까운 과목을 택하자랬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전에는 뭐 수학 문제를 푼다든지 뭐 이런 문제를 과목을 주로 들었는데 그런 제가 생각하는 그런 과목들 하다 보니까 제가 들려오는 과목의 반은 세미나 과목이었고 가서 말하고 토론하는 과목이었어요. 수업 시간에도 학교 성적에 제가 신경을 안 쓴 것은 아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신경을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두 번째 큰 변화는 좀 뒤에 얘기긴 합니다만 공부를 다 마치고 공직에 다시 복귀해서 생겼습니다. 공직에 많은 자리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자리에 앉게 되면 그 자리는 할 일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일을 충실하게 하면 되는 거죠. 저는 그게 싫었어요. 시키는 일 주었다는 일이 아니라 그보다 한 발짝 앞서 나가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고 싶었고 적극적으로 일을 하고 싶었고 한 발짝 앞서 나가고 싶었어요. 여러분 직장생활 해보신 분들은 많이 느끼시겠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상사가 조직에서 시키는 일을 하고 따라오는 사람과 거기서 한 발짝 반 발짝 앞서서 자기가 일을 주도하는 사람하고의 성과의 차이는 천양지차는 법이거든요. 이 경험으로 인해서 바뀌었죠. 그런데 제가 말씀을 지금 쉽게 드리지만 이 익숙한 것들과의 결별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특히 이제까지 살아온 인생이 내가 보거나 남이 보건대 비교적 성공적이었다는 분들에게는 더더욱 하기 어려운 게 익숙한 것들과의 결별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경제는 왜 어려울까요? 여러 가지 분석이 있겠죠.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고 여러 차원의 답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의 답은 대한민국 경제가 익숙한 것들과의 결별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성공 경험, 과거의 경제를 운영했던 방식, 과거의 국가주의, 과거의 관개입주의, 그리고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은 사회적 안전망 문제 같은 것들로 인해서 빚어지는 패자에게 가혹한 승자 독식 구조, 이런 것들이 전부 우리가 익숙했던 우리의 사회와 경제의 모습이거든요. 이런 익숙한 것들과의 결별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대한민국 경제는 그동안에 추격 경제를 해왔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선진국의 현재였어요. 과거엔 그게 맞는 답이었죠. 지금도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추격 경제만으로는 추월 경제가 나올 수가 없어요. 추월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까지 다른 방법, 남이 안 해본 방법, 남이 던지지 않은 질문에 부딪혀야 됩니다. 그것이 대한민국 경제가 또는 대한민국 사회가 익숙한 것들과의 결별을 해야 된다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이제까지 해왔던 방법이 나름대로 성공적이었고 한강의 기적도 이뤘고 좋았거든요. 의미가 있고 좋은 성과를 냈고 박수칠만 일은 하지만 이제는 익숙한 것들과의 결별을 해야 될 때인 것이죠.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제까지 해왔던 일이나 성과가 크면 클수록 하시기 어려운 게 익숙한 것들과의 결별입니다. 아까 제가 모두의 톨스토이의 세 가지 질문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제가 답을 말씀드릴까요? 이런 겁니다.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냐? 그 소설서에 나오는 답입니다. 왕이 찾은 지금이다.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냐? 바로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이다. 인생을 살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 바로 지금 옆에 있는, 같이 있는 사람에게 선과 사랑을 베푸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소설의 답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답에 동의하실 수도 있고 좀 다른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거는 그 답의 내용이 아니고요. 왕이, 이 소설의 주인공인 왕이 답을 찾는 과정입니다. 왕은 처음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신하와 학자들에게 답을 가져오라고 지시를 합니다. 신하와 왕자들이 답을 가지고 왔어요. 왕이 그 답을 보니까 마음에 들지 않아요. 결국 왕은 스스로 왕의 자리에 나와가지고 직접 그 답을 찾으러 가서 답을 찾습니다. 남이 낸 문제를 푸는 것은 주어진 상황을 깨는 반란입니다. 여러분이 주어진 상황이 질문이에요. 남이 낸 질문. 그걸 깨는 것이죠. 내가 낸 질문은 여러분들이 상황을 만드셔야지 그 답을 깰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경험은 그렇습니다. 왕은 왕의 자리를 박차고 나오는 새로운 상황을 만들었어요. 저는 아주 사소한 제 개인적인 얘기긴 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익숙한 것들과의 결별을 통해서 과목 선택에서부터 완전히 새로운 판과 틀을 만들었기 때문에 저는 제가 낸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통스러운 일이었어요. 2년 반 동안 조금 과장하자면 죽을 고생을 했어요. 왜? 이런 고생 안 해도 그냥 꾸역꾸역 하면은 성적 잘 받고 어떻게 학위 받아서 왔겠죠. 근데 그런 삶이 싫었어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뭔지도 모르고 남이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살고 정해진 틀에 따라 살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게 바람직하지 않은 일인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상황을 만든 것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아마 지금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또는 앞으로 어떤 정도인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실 겁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남이 낸 질문보다 꽤 많은 경우에 내가 낸 질문이 더 어려운 경우가 더 많아요. 답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익숙한 것들과 결별하셔야 되고 상황을 스스로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낸 문제 풀기의 결론은 자신에 대한 반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쌓아온 스스로의 틀을 깨는 반란이 자신에 대한 반란입니다. 사람만 그럴까요? 조직은 어떨까요? 어떤 회사, 대학, 대한민국,
다 마찬가지죠. 이 그림은 가운데가 컨베이어 벨트입니다. 우리는 우리 학생들, 청년들을 저 컨베이어 벨트에 올려놓고, 컨베이어 벨트는 뭐죠? 제조업을 하는데 공정에 따라 쭉 가면서 하나씩 더 얹어지고 나중에 포장돼가지고 나와서 딱 떨어진 제품이죠. 이렇게 우리 학생들, 청년들을 교육 시스템이라고 하는 컨베이어 벨트에 올려놓고 붕어빵처럼 만드는 것이 우리 교육은 아닐까요? 이 붕어빵 위에 전부 학사모가 하나씩 쓰여져 있네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붕어빵 만들고 있는 거 아닐까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를 찾는 시도, 그런 질문을 우리 젊은이들, 우리 학생들은 스스로에게 얼마나 던지고 있을까요? 실험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실험은 하버드 대학에 있는 심리학 교수가 했던 실험입니다. 이 실험을 했던 교수는 여자 교수인데 엘렌 랭어라고 하는 교수입니다. 마케팅을 전공한 학생을 두 그룹을 나눠서 이 실험을 했습니다. 한 그룹당 12명씩 실험을 했어요. 이 물건들을 갖다 놨습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 그룹 학생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첫 번째 물건은 볼펜입니다. 두 번째 물건은 텀블러입니다. 강아지 장난감입니다. 카메라 부속품입니다. 해놓고 제가 순서를 좀 바꿨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문제를 내줬어요. 이런 문제를 냈습니다. 자, 이 물건들을 여러분 비싼 순서로 좀 체크를 해달라. 그래놓고 답안지를 주고 연필을 주고 연필로 이렇게 까맣게 칠해서 하는 문제를 냈다고 합니다. 다른 그룹 학생들에게 똑같은 문제를 냈는데 조금 문제를 바꿨어요. 이렇게 바꿨습니다. 첫 번째 물건은 볼펜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물건은 텀블러일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물건은 강아지 장난감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똑같은 문제를 내줬어요. 학생들이 답을 다 쓴 것을 확인하고는 교수가 말을 바꿨어요. 미안한데 내가 문제를 잘못 얘기했다. 물건 값이 비싼 순서가 싼 순서대로 하는 걸 잘못된 게 좀 답을 고쳐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싸고 비싼 건 좀 서로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취지 같은 취지예요. 학생들이 당황을 했겠죠. 새로운 답안지 준 것도 아니고 답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이 실험은 물건 값을 알아보려고 하는 것이 목적인 실험이 아니고요. 학생들이 이 물건을 이용해서 이 물건 중에 하나가 연필로 쓴 답을 지울 수 있는 물건이 하나가 있었어요. 아까 이 강아지 장난감일지도 모르겠었던 이 물건이 고무로 만드는 거였거든요. 고무는 뭐죠? 지우개죠. 그래서 과연 이 학생들이 몇 명이나 이 답을 고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었습니다. 자, 첫 번째 그룹 학생 12명 중에 1명이 답을 고쳤어요. 이 물건을 써서. 두 번째 그룹 학생 12명 중에 6명이 답을 고쳤답니다. 왜 두 번째 그룹 학생은 훨씬 많은 학생들이 답을 고칠 수가 있었을까요? 유일한 차이는 볼펜입니다. 볼펜일 수도 있습니다. 이 차이 하나밖에 없는데. 여러분, 정답이 있다면, 이 질문에 정답이 있다면 다른 답들은 다 뭐죠? 오답이죠. 틀린 답이죠. 우리는 21만 문제가 됐든 뭐가 됐든 정답 찾는 일에 익숙해 있었죠. 정답이 있다고 생각하면 나머지 답은 다 틀린 답이고요. 그리고 수용을 하면서 비판 능력, 창의력 갖추지 못하고 결국은 개인적인 행복을 얻을게도 줄어드는 것 같아요. 갇힌 틀에 매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수는 이것을 정답의 역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정답 찾는 일을 강요하고 있나요? 아니면 자기 답을 찾는 일을 강요하고 있나요? 어떤 걸 강요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런 중에서 내가 낸 문제에 대한 답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더 찾을 수가 있을까요? 이런 문제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말은 제가 쓴 말입니다. 있는 자리 흐트리기. 제가 쓴 책의 제목인데요. 있는 자리를 흐트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있는 자리 흐트리기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죠? 있는 자리는 뭐죠? 안정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신이 사람을 훈련하는 가장 전형적인 방법이 그 사람 있는 자리를 흐트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어쩔 수 없이 타의에 의해서 내가 있는 자리가 흐트러지기도 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위장된 축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낸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스스로 내가 있는 자를 스스로 흩어뜨리는 정도의 용기라고 할까요? 또는 익숙한 것들을 결별하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 가능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대학교에서 이제 총장을 하면서 학생들 그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여러분 꿈 고문 당하지 마십시오 그랬어요. 우리 사회는 우리 청년들에게 꿈 고문하는 사회입니다. 여러분 그런 질문 많이 받으시죠? 학생들 보면 네 꿈이 뭐야? 꿈을 꼭 가져야 되나요? 아니면은 꿈이 지금 꼭 있어야 되나요? 아니면은 말을 이렇게 바꿔볼까요?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면은 좋은 거죠. 더 좋은 때는 그 꿈을 받고 있을 때가 더 좋은 건지도 몰라요. 우리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청년들의 가슴에 꿈 고문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경우에 우리 선생님, 부모님, 선배들이 우리 젊은이들의 꿈 회방꾼입니다. 꿈 회방꾼이에요. 제가 심지어는 전에 있던 학교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꿈을 물어보는 교수나 어른이 있다면 거꾸로 한번 물어보라 그랬어요. 그럼 선생님 꿈은 뭐냐고 물어보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너 꿈이 뭐야? 물어볼 적에 자기는 꿈이 있나요? 제가 볼 적에는 그런 꿈도 없는 어른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계신데요. 자기는 꿈도 없어서 우리 청년들, 학생들에게 꿈을 물어보나요? 스스로 찾게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금방 못 찾습니다. 그것은 많은 시행착오와 시도와 경험을 같이 하면서 스스로 깨치는 것이죠. 세 번째 주제를 넘어가려고 합니다. 사회 간의 문제입니다. 제가 이 사회라고 말씀드릴 적에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 사회, 우리 큰 이런 사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속한 작은 내 이웃, 가족, 조직, 회사, 학교, 지역 커뮤니티, 그리고 내가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내 주위에서 벌어지는 일 중에서 이거 아닌데 이거 고쳐야 될 일인데 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이죠. 어떤 분들은 그런 문제에 좀 민감하셔서 그런 문제를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좀 덜 민감하세요. 그런 게 있어도 그냥 지나가는 분이 계세요. 저는 우리 방송대 학생들은 이와 같이 주변에서 벌어지는 그런 사회간의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민감해지셨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세 번째 얘기를 합니다. 민감할 뿐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어떻게 반응할지를 한번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저는 제 경험을 몇 가지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했던 경험이기 때문에 좀 크게 들리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해하지 마시고 각자가 있는 조그만 데서 있는 것에 착안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 번째 얘기를 해볼까요? 제가 한 10년 전에 기획적인 차관으로 있었을 때에 있었던 이제 일입니다. 강원도의 어느 조그만 중학교 수학 선생님이 제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근데 이 선생님은 저한테 편지에서 그렇게 썼어요. 우리 학교는 전교생이 21명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중학교인데 너무나 이 학생들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아무리 선생님들이 꿈을 가져라, 열심히 노력해라, 열정하자라 얘기를 해도 별로 이 학생들이 잘 와닿지가 않아서 참 애로사항이 있는데 언론을 보니까 우리 차관께서 아주 힘든 환경 속에서 자수성가를 하셨다고 하는데 한번 우리 학교에 좀 오셔서 우리 학생을 한번 좀 만나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의 편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를 갔습니다. 학교를 제 비서관 한 명만 이렇게 같이 가서 학교를 갔습니다. 학교 학생이 21명이니까 전교생이 책을 21권을 샀어요. 전부 다른 책을 샀습니다. 그 학년에 맞는 1학년, 2학년, 3학년에 맞는 책을 21권 사가지고 학생들 한 명 하면 이름을 다 써주고 좋은 얘기 한마디 써주고 또 학용품도 사가지고 이 학교를 가서 학생들을 만났습니다. 서울에서 이제 강원도까지 가는 차 안에서 이 학생한테 내가 무슨 얘기를 해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학생들이 중학생이니까 그 어린 학생들인데 뭐 어떻게 하면 이 학생들하고 좀 소통을 잘 할 수 있을까 하다가 이 학생 나이대에 제 얘기부터 시작을 하자 해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학생만한 중학교 때 나이 때는 제가 청계천 무허가 판잣집에서 살다가 그 집이 철거돼가지고 허허벌판으로 경기도로 이주가 돼서 천막에서 살았을 때 그때가 바로 이 중학교 때였거든요. 이 학생들 나이 때에 저한테 제가 경험했던 일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부터 해줬죠. 그러면서 쭉 얘기를 해줬고 여러분 다 할 수 있는 일이다. 내가 할 수 있었다면 여러분 다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얘기를 해줬죠. 21명 학생 중에서 반 정도가 울더라고요. 그리고 교사가 8분이 계셨는데 교사는 8분이 다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학생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데 그 좋은 마음, 보람찬 마음도 있었지만 그 못지않게 마음이 너무너무 무거웠어요. 과연 이 학생들이 자기가 꿈을 가지고 열심히 살면 그 꿈을 이룰 수가 있을까에 대한 생각에서 자신 있게 그렇다는 대답을 하기가 어렵겠더라고요. 우리 사회에 계층 이동 사다리가 단절된 지 오래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과거에는 뭐 저만 해도 운이 좋아서 힘든 환경에서 있지만 공부할 기회 열심히 공부하면 성공도 하고 뭐 약간의 출세도 하고 나름대로 살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는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있었던 것 같았는데 지금은 그런 교육이 계층 이동의 사다리에 좋은 수단 역할을 했던 교육이 이제는 거꾸로 부와 사회적 지위를 대물매주는 수단이 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제가 대학에 와서 보니까 너무나 그건 명확관화했습니다. 대학 진학 형태, 통계 한번 보십시오. 명문대학에 들어가는 학생 중에서 부모의 소득과의 상관관계 한번 보십시오. 지금 통계는 어떻게 나오냐면요. 명문대에 들어갈 수 있는 학생의 통계를 보면은 부모의 소득이 높은 학생들이 훨씬 높습니다. 제가 일일이 특정 학교를 통계를 예를 들지 않겠습니다만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학생의 나중에 직업, 평생 소득 전부 다가 부모의 소득과 깊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층 사다리가 단절이 됐다면 과연 열심히 노력하라고 하는 것만으로 이게 과연 우리가 할 일을 다 한 것일까 하는 것에 대한 깊은 회의가 찾아왔습니다. 저는 뭐 제가 자란 배경도로서 그러기도 하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늘 생각을 하고 있었고 공직생활 하는 동안에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정부의 정책이나 예산으로 이것을 해결할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체험했던 에피소드 하나 들려드리면서 제가 느꼈던 사회 문제 하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중학교는 제가 그 후에 5번을 더 갔습니다. 한번 가서 이렇게 그냥 온 게 아니고 내가 계속 관심 갖고 너네를 만나고 싶어 하는 마음으로 5번을 더 갔어요. 그 중에는 벌써 대학생이 된 애들도 있고요. 처음에는 얘기를 해주고 있고 고마워는 했지만 수줍어야 되는 애들도 1번 가고 2번 가고 3번 가니까 너무나 이제 반가워하고 그런 모습을 봤어요. 물론 그 학생들에게 이런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것도 좋겠지만 그런 진정성, 나를 생각해주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어떤 사회의 따뜻함 뭐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랬던 것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을 보고 제가 만든 프로그램을 하나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제가 있었던 제가 이제 아주대학교 총장을 했었는데요. 수원에 있는 거기서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After You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 After You는 영어로 남한테 양보할 때 쓰는 말입니다. 당신을 따라서, 당신 뒤에 이런 뜻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같이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시는데요. 같은 층에서 내리게 됐잖아요. 그런데
After you 하면은 먼저 내리세요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프로그램이 After you 프로그램이었어요. 제가 대학에 가서 보니까 형편이 어려운 학생과 여유 있는 학생들의 가장 큰 어떤 차이가 해외 경험이었어요. 우리가 보니까 주변에 유학도 갔다 오고 어학연수도 가고 배낭여행도 가는 학생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지만 반면에 보이지 않는 해외여행은커녕 여권도 없는 학생들은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학생들에게 방학 중에 해외를 보내주자 하는 프로그램으로 만든 게 After You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1년에 150명씩 방학 중에 학생을 외국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보내는 비용은 학교 예산이 아닌 바깥에서 전부 기금을 모았어요. 펀드 레이징을 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제목을 그 친구를 보내자.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으나 유쾌한 반란이 세계를 갑니다. 그 친구를 보내자. 그 친구가 누구냐? 내 옆에 있는 어려운 친구였었죠. 그래서 소득분이 5분 이하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학생을 뽑았습니다. 150명 학생을 5개 학교에 보냈습니다. 미국의 3개 학교, 중국의 2개 학교를 보냈습니다. 미국의 미시간 대학, 존스 홉킨스 대학, 유니버시티 워싱턴, 북경이용대학, 상해교통대학 이 5개 학교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 프로그램은 2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강원도에 있는 그 중학교의 어려운 학생들 한번 생각하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학생을 선발하는 방법입니다. 학생들을 선발할 적에 제가 우리 교수나 교직원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학교 성적과 어학 성적 일체 무시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뭘 보고 뽑냐? 하지 않겠습니까? 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의 소득과 요새 학교 학생의 성적 또는 특히 어학 성적은 너무나 관계가 밀접해요. 제가 학교 가서 보니까 어떤 학생은 일주일에 5번씩 하루에 6시간씩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도 있어요. 하루에 한 끼 라면 먹는 학생도 있더라고요. 그런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서 좋은 학교 성적을 얻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어학 성적은 더합니다. 그래서 일체 무시하도록 했어요. 아예 내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럼 뭘 보고 뽑았느냐? 2가지를 보고 뽑았습니다. 첫 번째, 진짜 어려운 학생이냐? 소득분이 5분 이하라고 말씀드렸죠. 2번째는 정말 그 학생이 얼마나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나 봤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긴 시간 인터뷰를 했죠. 정말 의욕이 있느냐 하는 것이었죠. 2번째 특징은요. 이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아까 150명을 1년에 뽑았다는데 이 중에 20%를 타교 학생을 뽑았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있던 학교에서 좋아하지 않았겠죠. 이렇게 우리가 다 바깥에서 돈을 모아서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미국과 중국에 훌륭한 대학을 보내는데 우리 학교 학생 보내지 왜 타교 학생 보냅니까? 근데 제가 20%는 타교 학생을 뽑읍시다 했죠. 왜? 제가 말씀드린 계층 이동의 정신, 사회적 이동의 정신이 학교 울타리 바깥 넘어서 우리 사회에 가야 된다. 타교 학생을 뽑고 나서 보니까요.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는 학생들이 여기서 대학 4년을 다니는데 보통 한 5에서 5년 반 다닙니다. 동안에 그 중요한 시기에 다양성을 맛보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류대학에서 좋은 성적만 가진 기준으로 요새 말하는 좋은 성적이 근데 특정 지역에 많이 국한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다 동질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5년 동안 4년 동안 공부하는 그 방법과 정말 다양한 학생들이 모여서 거기에는 남성, 여성, 장애인, 다문화 가족, 경상도 사람, 전라도 사람, 충청도 사람,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공부 조금 더 잘하는 사람, 좀 덜 하는 사람 다 같이 모이는 커뮤니티가 되는 것이죠. 그런 다양성 속에서 4년, 5년의 사회화 과정을 거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공부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 학생들이 다녀온 학생 중에 극히 일부의 학생들입니다. 다녀온 뒤에 우리 학생들에게
모여서 발표를 시키고 한마디씩 말을 땄어요. 처음에 세 학생은 도전을 얘기했고요. 뒤에 세 학생은 배려를 얘기했습니다. 보실까요? 두려움도 새로워서 좋았다. 열심일 것, 최선을 다할 것, 이것들을 즐길 것. 이 학생은 경희대 학생입니다. 학교 이름이 없는 학생은 제가 있었던 그 아주대 학생이고요. 우물박 개구리가 되겠다. 도전에 대한 얘기를 하는 학생들이죠. 배려죠. 나 또한 누군가의 멘토가 되겠다. 남을 도울 수 있는 사람으로 커나가겠다. 이 학생은 성균관대 학생입니다. 다 물론 수원에 있는 캠퍼스죠. 도움 받은 만큼 나도 도움 주는 사람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변화의 씨앗이죠. 여러분, 실제 있었던 재미있는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릴까요? 이 학생들 뽑아놓고요. 사전에 그 교육을 시켰습니다. 교육할 적에 여기에 장학금을 내신 그 기부자분들도 초청을 했어요. 그리고 이분 중에 몇 분이 좋은 얘기도 해주시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이 프로그램 다 끝나고 나서 다시 똑같은 모임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는 이 학생들이 주로 발표하고 기부자들은 주로 들었습니다. 기부자 중에 한 분이 그 앞에 모임과 뒤에 모임 참석했던 한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저 학생들이 내가 몇 달 전에 만났던 그 학생 맞냐?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우시더라고요. 이 짧은 기간에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이 학생들이 변화한 모습 보고 이분이 우시더라고요. 이 변화의 씨앗입니다. 이것도 제가 경험했던 사회가 낸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연세대께서 최근에 했던 조사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청년들이 미래의 그 인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역량을 갖춰야 될까를 가지고 조사를 했어요. 4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자기 조절력, 자기 동기력, 대인관계력, 디지털 역량,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조사를 했어요. 역량을. 앞에 있는 파란 게 중학생, 가운데가 고등학생, 맨 뒤에 있는 회색이 대학생입니다. 한번 보시죠. 숫자가 클수록 역량이 큰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번 보세요. 왜 공부하면 할수록 역량은 떨어질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공부를 더 하면 역량이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자기 조절력, 동기력, 디자인이 다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왜 떨어지고 있어요? 이 교육의 역사는 제가 붙인 제목입니다. 왜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런 미래 역량은 떨어지는 것일까요? 공부는 왜 하는 걸까요? 무슨 공부를 시키는 걸까요? 대학은 왜 갈까요? 하는 질문이 나오게 하는 그런 자료죠. 그렇죠? 여기서 제가 많은 문제를 가지고 만든 프로그램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총장을 했을 때 만든 프로그램인데요. 파란 학기제입니다. 그리고 부제를 저희는 내가 만드는 나만의 대학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대학에 그 책임자로 취임하면서 유쾌한 반란이라고 하는 것을 취임사 제목으로 했거든요. 학교를 뒤집자 이렇게 했거든요. 학교를 뒤집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요, 우리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수업 과목을 제시하는데 학교나 교수들이 제시를 하죠. 그렇죠? 그리고 학생들은 강제로 듣거나 선택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건 거꾸로 했어요. 학생들이 하고 싶은 공부나 학생들이 하고 싶은 일을 제시를 해서 그 중에 일정한 기준을 넘으면 과목으로 만들어주자고 한 것이 파란 학기제입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 주도성이 있어야 되고 창의성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 주도성은 남이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어야 돼요. 창의성은 그 당시 제가 있던 학교에 과목이 1000개도 넘는 과목이 매 학교마다 개설이 되는데 그 과목으로 할 수 있는 일이나 그 과목과 비슷한 거면 안 되는 완전히 새로운 것이어야 되는 것이죠. 비슷한 거면 그 과목도 지금 만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만든 것입니다. 파라는
제가 있던 학교의 색깔이기도 하고요. 한자로는 깨트릴 파자에다가 알 안자입니다. 알을 깨는 거죠. 헤르만 헤세가 쓴 데미안이라고 하는 소설에 나오는 새로운 세상을 가기 위해서 알을 깨고 나와야 되는 것이죠. 알을 깨라는 것이죠. 그리고 대한민국 대학 교육에 한번 파란을 익혀보고 싶었어요. 왜 우리는 공급자 위주의 정해져 있는 커리큘럼과 이런 공부를 해야 되는가? 이 학생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좀 하게끔 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내가 낸 문제에서 제가 공부하는 중에 경험했던 그 회의,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게 뭘까도 몰랐던 그 회의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지요. 학생들에게 제시를 했습니다. 처음에 학교에서는 많은 학교 관계자분들은 썩 환영하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이제 수업에 이런 과목이 주는 그 질의 관리 뭐 이런 게 좀 걱정이 돼서 그렇겠지만, 한 학기 지나가지고 다들 생각이 확 바뀌었어요. 너무나 처음에는 학생들 믿을 수 있어 했던 거가 한 학기 지나서 우리 학생들 믿어도 되겠다고 바뀌었어요. 첫 학기에 이것을 하고 첫 학기에 60개 과목이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그 60개 과목은 교수들이 듣도 보도 못한 과목들이 나왔어요. 이 과목에서 과목으로 채택이 되면은 학점을 줬습니다. 3학점에서부터 18학점까지 줬습니다. 여러분 18학점이면요, 한 학생이 한 학기에 딸 수 있는 최대 학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걸 제시해서 18학점을 딴다는 얘기는 그 학기는 내내 그것만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줬어요. 60개 과목이 만들어졌고요. 하나 예를 들어 드릴까요? 어떤 과목이 만들어졌는지. 10명의 학생이 과목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 과목은 다음 학기에 일본에서 열리는 대학생 포뮬라 1 대회에 출전할 자동차를 생산하는 과목이었습니다. 근데 그 자동차는 900cc 엔진을 탑재한 소형 자동차인데, 900cc 엔진이면 아시다시피 오토바이 엔진 정도 아니겠어요? 거기 출전하려면은 자동차의 설계에서부터 직접 제작까지를 대학생이 다 해야 되는 겁니다. 10명의 학생이 그 과목을 하겠다고 신청을 했어요. 그 중에 제 기억으로 10명 중에 8명인가가 18학점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한두 학생은 15학점을 신청을 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네는 그 학기 내에 그거 하겠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과목인데, 학교 중에 한번 제가 가봤어요. 그러니까 한 학생한테 가봤어요.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총장님 고맙습니다. 그래요. 뭐가 고마워?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들은 원래는 10명이 다 휴학을 하고 그걸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들이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제도가 만들어져 가지고 학점도 따고 장학금도 받고 한다는 거예요.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다음 학기에 자동차 만들어 출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목을 한 학생들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그런데 3학점짜리 파란 학기제 과목을 했는데, 또 다른 학교에서 제시한 과목을 다 듣고 있겠죠. 그럼 같은 학점, 파란 학기로 자기가 신청한 학점하고 학교에서 신청한 학점 3학점. 3학점이라는 뜻은 쉽게 얘기하시면은 수업 시수가 일주일에 3시간의 뜻입니다. 일주일에 3시간 수업한다는 뜻이거든요. 두 개를 놓고 비교를 해보니까 학생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신청해서 맞는 과목에 투자하는 시간이 같은 학점의 학교에서 제시한 과목보다 자기가 3배의 시간을 투자를 했다는 겁니다. 아까 자동차 만드는 학생들 경우 예를 들면 18학점을 신청했는데 3배의 시간을 투자했다면 거의 54학점 정도, 일주일에 수업 시간은 54시간을 투자했다는 뜻이거든요. 이건 다시 말씀드리면 학교에서 거의 자고 먹고 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학생들이 그 학기 내내 그렇게 기뻐하고 좋아하고 행복할 수가 없었어요. 장학금으로 자동차 만드는 돈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몇몇 제가 자동차 회사에 연락을 해서 우리 학생들 얘기 한번 들어달라 해가지고 학생들 보고 가서 프레젠테이션 한번 해보라 그랬습니다. 뭐 장학금이나 경비를 받는 건 학생들이 안 살리고 내가 주선해 줄게. 가서 이 학생들이 가가지고 자기들이 프레젠테이션하고 1,000만 원씩 기부도 받아오고 자기들이 자동차 만드는 그런 걸 하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하나의 과정, 교육 과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우리 젊은이들, 우리 청년들은 컨베이어 벨트에 놓여 있는 것 같은 교육과 사회에서 정해져 있는 틀에서 길게 몇 개 안 되는 차선에 이렇게 차들 늘어서 있는 데 가서 줄 서는 그런 일을 할까요? 이 8학기 끝나고 그 시상을 했습니다. 발표를 하고. 그래서 상도 주고 그렇게 했거든요. 1등한 상의 이름이 무슨 뱃사공 상입니다. 그 상의 이름을 그렇게 붙인 이유는 영국에서 나온 속담인데요. 영국에서 나온 속담은 영국은 해안국가니까요. 잔잔한 바다는 훌륭한 뱃사공을 만들지 못한다는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8학년 학생들한테 드렸거든요. 여러분들은 잔잔한 바다에서 노졸생하지 말아라. 8학기를 통해서 비바람 몰아치고 파도 높은 바다에 나가서 노를 저어봐라. 바닷물이 튀어서 옷도 적시고 짠물도 먹고 심지어는 물에 빠질 거다. 그래서 학교에서 있는 동안 우리가 다 건져줄 테니까 도전해라 해서 그 1등 상의 이름이 무슨 뱃사공상이었습니다. 2등 상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2등 상 이름은 황금 실패상이었어요. 황금 실패. 실패가 실반 실패가 아니고요. 성공의 반대말은 실패였습니다. 가장 멋지게 실패한 친구들이 2등상을 받았어요.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학교 다닐 적에 또는 청년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를 찾는 시도를 하게 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반드시 그런 시도를 하면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하는 걸 부딪혀 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정말 제대로 된 걸 깨닫는 것 같아요. 그런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뜻을 만든 상이어서 황금 실패상이라고 하는 상을 줬죠. 그리고 이 발표할 적에는 인근 대학도 초청을 해서 그 교수들이나 그 뭐 교무처장, 학생처장 와서 보게 했는데 다들 놀라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냐 이렇게 한 것이죠. 이것은 왜 만들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의 역량을 측정하는 걸 보니까 중학생이 제일 높고 고등학생이 중간뛰기고 대학생이 제일 낮고 우리 교육은 과연 무엇일까? 학생들이 스스로 하고 싶어하는 일을 찾게끔 하지 못하는 이건 뭘까에 대한 그런 사회적 문제에 대한 반응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세 번째 반란입니다. 결론은 사회간의 문제 풀기죠. 이것은 우리 사회를 건전하게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리 사회를 뒤집는 반란입니다. 아까 제가 8학기 하면서 제가 있는 대학을 뒤집자를 했거든요. 거꾸로 뒤집자는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 사회를 뒤집자는 것이죠. 다만 나쁜 뜻이 아니고 우리 사회를 건전하게 발전시키기 위한 반란인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유쾌한 반란 얘기를 했습니다. 남이 낸 문제, 내가 낸 문제, 사회가 낸 문제, 특히 사회가 낸 문제에서 이런 일들은 누가 해야 되는 걸까요? 우리 사회에 많은 일들이 있거든요. 우리 사회의 지도자, 정치 지도자, 소수의 정치 엘리트, 고위 관료, 대기업 CEO들, 교수나 지성인들, 그럴까요? 이제까지 한국 사회의 변화와 개혁은 탑다운식으로 상층부에서 내려오는 식으로 쭉 돼 왔습니다. 별로 기대할 만한 성과를 내지를 못했어요.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몇 가지 힌트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타임즈에서는 매년 연말에 올해의 인물을 뽑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 굉장히 특별한 사람을 올해의 인물로 뽑았습니다. 바로 당신이었어요. 올해의 인물입니다. 타임즈가 뽑은 2006년도의 올해의 인물입니다. 그 전에는 또 지금도 정치인, 과학자, 기업인, 군인 이런 사람들이 뽑혔는데 이 해는 참 특이하게 당신 한 사람 뽑았어요. 당신은 누구죠? 당신은 바로 나죠. 나는 누구죠? 당신은 누구죠? 모이면 우리죠. 우리가 모이면 일반 대중이고 시민이고 국민이죠. 소수의 정치 엘리트나 고위 관료나 사회 지도층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거든요. 한번 보실까요? 뭐라고 썼는지요? 보시나 보겠습니다. Yes, you. 그렇습니다. 당신입니다. You control the information age.
당신이 정보화 시대를 컨트롤합니다. Welcome to your world. 당신의 세계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서는요, 당신이 이 세상을 바꾸는 방법까지도 결정이 될 것이다, 이런 말까지 썼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앞에 말씀드린 유쾌한 반란, 그걸로 인한 사회의 변화는 당신, 나,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작은 일도 나부터, 내 주위부터, 그리고 제도나 정책에서는 그와 같은 우리와 시민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통로를 만들어야 되고 하는 것이죠. 요새 돌아가는 세상 판을 보십시오. 옛날같이는 그렇게 될까요? 젊은 세대에서 내는 그런 목소리, 요새 제가 정치 얘기하는 거는 적절치 않을 것 같습니다만, 이런 그 많은 참여와 또 동참의 의욕과 그 분위기, 그리고 이 인터넷 시대와 디지털 혁명이 이루어지면서 수많은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시민들의 참여의 방법, 이런 것들이 세상을 바꿀 겁니다. 저는 그래서 유쾌한 반란, 저는 아래로부터의 반란, 이 디지털 시민사회에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사회개혁은 아래로부터 반란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 사회에 많은 변화가 필요한데 자기 머리 자기가 깎을 수 있을까요? 공무원 연금 개혁이나 군인 연금 개혁은 당사자인 공무원들이 잘 깎을 수가 있을까요? 정치권에서 승자 독식 구조나 선거법 같은 거 전형적인 승자 독식 구조거든요. 우리 국회의원 선거 어떻습니까? 단순 다수 소선거구제, 한 편만 이겨도 이기는 것, 이긴 사람에게 투표한 사람은 과잉 대표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과소대표가 되거나 목소리가 무시되는 이런 승자 독식 구조. 또 여러 가지 국가 과잉의 문제들, 이런 것들, 또는 국회의원들의 특권들, 이런 것들은 스스로가 머리 깎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남머리 깎아주기로 해야 됩니다. 어떻게? 시민의 힘으로 하는 것이죠. 자기 진영 금기 깰 수 있을까요? 보수가 보수의 금기를 깨고 진보가 진보의 금기를 깰 수 있을까요? 경영자는 경영자의 금기를 깨고 노동자는 노동자의 금기를 깰 수 있을까요? 스스로가 자기 금기를 깨도록 만들어야 되거든요. 역사가 그걸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권위주의였던 국가 지도자였던 독일의 비스마르크는 세계 최초로 사회보장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대공황기에 그동안에 자기의 정당인 민주당이 추진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의 뉴딜 정책을 해가지고 판을 바꿨습니다. 가장 최근에 독일의 슈레도는 자기 정당의 근거인 노동자를 대표하는 3인당의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노동개혁과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의 독일 경제를 만들었고 대공황을 이었고 하는 것이었죠. 아마도 우리 한국 사회의 아까 반란, 한국 사회의 변화에 대한 그 어떤 가름자는 그렇게 스스로의 자기 금기를 깰 수 있느냐에 달렸을 겁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상대편 보고 손가락질하면서 바꾸라고 하고 있죠. 네 금기 깨자고 하고 있죠. 이 스스로의 금기를 사회적 타협에서 깰 수 있는 그런 시민 참여 플랫폼,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아래부터의 반란이고,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유쾌한 반란 중에서 사회를 짓는 반란에서 필요한 그런 방법이 되겠죠. 시민 참여와 관련된 얘기를 하나 더 하려고 합니다. 영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영국의 프리머스라고 하는 도시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이런 내기가 벌어졌어요. 800명의 대중이 모여서 소의 몸무게를 맞추는 게임이었습니다. 저 소가 몇 킬로 나갈 건가 재는데 800명이 전부 종이에다가 자기가 예상한 무게를 써서 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게 소 도살장했거든요. 그 실제로 소를 도살한 뒤에 그 소의 실제 무게와 가장 가까운
예상을 한 사람이 1등하는 그런 대회였어요. 요새는 제가 그 양돈이나 이 한우 농가 보니까 소 도살 안 해도 무게를 아는 방법이 다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이게 옛날 얘기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800명이 써서 냈습니다. 그래서 800명이 써서 낸 그 숫자가 너무나 편차가 컸어요. 막 뭐 100kg, 200kg 차이나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상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800명이 쓴 몸무게를 다 합쳐가지고 평균 냈거든요. 그 평균이 543.4kg였습니다. 소의 실제 무게는 얼마였을까요? 소의 실제 무게는 저 평균 값에서 500g밖에 차이가 안 났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왜 그 많은 사람들이 쓴 게 100kg, 200kg 차이가 나는데 이 800명의 대중이 모여서 쓴 소의 몸무게의 평균은 실제 무게하고 500g밖에 차이가 안 났을까요? 이것이 제레미 리프킨은 대중의 죄라고 표현했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집단 지성이죠. 이 시민의 힘입니다. 아래로부터의 반란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죠. 스티브 잡스는 꽤 오래전에 스탠포드 대학에서 유명한 졸업식 연설을 하죠. I was lucky. I found what I loved to do early in life. Woz and I started Apple in my parents' garage when I was 20. We worked hard. 그 연설을 하면서 제가 주옥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한두 가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스티브 잡스는 그 연설에서 세 가지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 얘기는 점에 대한 얘기를 하죠. 자기 인생을 살면서 찍은 점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스티브 잡스는 원래 대학교를 별로 가고 싶어 하지 않았는데 그 양부모 때문에 대학을 진학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친부모가 입양을 주면서 이 스티브 잡스가 대학을 가게끔 하는 각서를 받았거든요. 대학을 가는데 대학 1년도 안 다니고 스티브 잡스는 중퇴를 합니다. 중퇴를 하고 아주 어렵게 생활하면서 그렇지만 거기서 서체학을 배워가지고 나중에 자기가 맥킨토시 할 때 거기서 돈 받던 얘기를 쭉 쓰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 한 학기를 다니고 대학을 그만둔 것이 내가 인생에서 내린 결정 중에서 가장 훌륭한 결정 중에 하나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얘기에서는 애플사를 제가 창업을 하고 성공을 했다가 다른 전문 경영인을 영입을 하고 나서 자기가 쫓겨난 얘기를 합니다. 스티브 잡스가 애플사에 쫓겨나거든요. 자기가 만들고 자기가 키운 회사 자기가 쫓겨났으니까요. 얼마나 그 비통한 심정이었을까요? 그런데 거기서 스티브 잡스는 다시 자기 창의력을 최고조로 달하는 그걸 계기로 삼습니다. 물론 많이 힘들었지만 나중에 그런 말을 그 연설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 인생에서 생길 수 있는 일 중에 최고의 일이었다. 애플사에서 쫓겨난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좋은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만 저는 두 가지 에피소드에서 한 귀로 꿰는 공통점은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누군지 잘 몰라요. 어떤 경험을 통해서 어떤 깊은 사색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말 자체도 좋은 것도 많지만 과연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걸 통해서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을 상당히 차원 높게 이렇게 기술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린 누굴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누굴까요? 그런 면에서 저는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면서 오늘 제 말씀을 좀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왕자와 거지라고 하는 소설 아십니까? 여러분 이 소설 누가 쓴지 혹시 아세요? 이 소설은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미국 작가가 썼습니다. 잘 아시는 작가죠.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죠. 얼굴 똑같이 생긴 왕자와 거지가 우연히 만나서 옷을 바꿔 입고 서로 입장이 바뀌어서 살다가 다시 제자리에 오는 그런 소설 아닙니까? 다 아시죠? 거지의 이름은 톰이고요. 왕자의 이름은 에드워드입니다. 이 둘이는 태어난 날과 시까지 같아요. 그리고 옷을 장난삼아 바꿔 입고서는 왕자가 거지 옷을 입고 나가서 근위병을 야단치러 갔다가 그 거지로 오인받아서 매 맞고 쫓겨나고 이제 거지 생활하고 남아있는 진짜 거지인 톰은
왕자인 에드워드의 옷을 입고 가짜 왕자 노릇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사회의 진짜 엘리트, 우리 사회의 진짜 엘리트는 과연 무엇일까요? 옷일까요? 옷을 바꿔 입고는 왕자가 됐고 거지가 됐어요. 내가 입는 옷이 나를 결정할까요? 내가 입는 옷은 뭘까요? 내가 있는 어떤 자리, 지위 뭐 이런 걸까요? 그런 게 여러분 결정하나요? 그럴 것 같진 않죠? 그럼 그 몸 안에, 옷 안에는 몸일까요? 몸은 태어나면서부터 좋은 몸을 태어날 수도 있고 열심히 운동을 해서 아주 뭐 식스팩 근육으로 만들 수 있죠. 사람으로 얘기하자면은 자기 훈련 열심히 하는 것, 어떤 리더십을 갖추는 것, 뭐 조직 관리 능력을 갖추는 이런 능력들이 다 사람의 몸이라고 할 수 있겠죠. 몸일까요? 어떤 걸까요? 이 소설은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톰과 에드워드가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톰이라고 하는 이 거지가 배운 것은 하나도 없지만 정직하게 처신하는 모습이 나오고, 에드워드가 거지 노릇을 하면서 장차 왕이 되는 훈련을 쌓으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아가는 과정인 것이죠. 저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특히 저 방송학생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한마디를 고르라면은 성공은 자기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다움은 뭘까요? 자기 중심이죠. 나는 누굴까인 것이죠. 이 찾아가는 과정인 것이죠. 길고 긴 여정이지만 즐겁고 보람있고 행복한 과정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학생 여러분들께서는 또는 일반인께서도 제가 그냥 저 외람되게 그 강연을 마치면서 한 말씀을 드리고 싶다면은 자기다움을 찾자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자기다움을 찾은 데에는 아까 말씀드린 수많은 실천들, 그런 유쾌한 반란들, 환경을 깨는 반란, 자기 자신을 깨는 반란, 우리 사회를 건전하게 발전시켜 사회를 짓는 반란을 하기 위한 실천을 내가 먼저 하는 것이죠. 아까 2006년도에 타임즈에 나와 있는 올해의 인물처럼, 그것이 당신이고 나인 것처럼 그와 같은 반란을 내가 먼저, 아무쪼록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남이 낸 문제 열심히 풀고 또 내가 낸 문제, 또 사회가 낸 문제까지를 푸는, 그래서 나를 둘러싸는 환경, 우리 조직을 둘러싸는 환경, 대한민국을 둘러싸는 환경을 깨고, 또 나와 조직과 우리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쓰레기인 질문, 또 우리 사회를 건전하게 발전시키기 위해서 사회를 짓는 반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같이 함께 만들어 나가는데 힘을 보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 정도로 하고 마치도록 할까요? 감사합니다. 잘 들어줘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첫 시도의 두려움으로부터 반란을 해보려고 합니다.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나는 이게 안 될 거야 라는 막연한 두려움, 첫 시도의 설레임에 더 집중하고 즐길 수 있는, 열심히로부터 반란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이제는 좀 잠깐씩 놀고 즐기고 웃으면서 뭐 좀 실패도 해보고, 술로부터의 반란이 아닐까. 건강과 가족을 위해서 술로부터의 반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타인의 시선으로부터의 반란을 하고 싶은데요. 사실 그동안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렇게 행동했을 때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스스로한테 조금 더 질문을 많이 던지면서 살아보고 싶어요. 항상 그 익숙함에 속아서 제자리 걸음이었던 것 같은데, 앞으로는 속지 않도록 하며 뭐라도 시작할 용기를 많이 얻게 되었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